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장 유도기 쪽 내용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4장 유도기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내용이 가장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기기 파트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 쪽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기 파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루어지게 되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쪽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중요 내용들 강조하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도 전동기 쪽에서 일단 우리가 다루는 장비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유도기에서 다루는 장비 중에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글쎄요, 유도 발전기도 있긴 한데 문제 출제는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끔 한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출제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이제 빼고, 자, 유도 전압 조정기. 사실 얘도 거의 사용되진 않습니다만 유도 발전기보다는 출제 수가 좀 되니까 파트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서는, 자, 유도 전동기를 우리가 줄여서, 자, 원래 유도 전동기가 인덕션 모터예요. 그래서 이제 IM이라고 쓰면 유도 전동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도 있습니다. 그럼 삼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삼상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돼요. 농형 유도 전동기하고, 그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당연히 이제 문제 출제의 대다수는, 자, 유도 전동기 쪽에서 그리고 삼상 쪽에서 출제되고 있다. 얘랑 얘는 뭐 절반 정도씩 나눠져서 출제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특성들을 다 보는 게, 자, 이번 우리 챕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또는 유도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모터 전동기죠. 우리가 앞쪽에 전동기를 두 번 공부했어요. 하나는 직류 전동기, 하나는 동기 전동기 아직 안 들어갔지만 동기 전동기도 있어요. 그때 이제 직류 전동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DC 모터니까 영문 약호로 표현했을 때 DM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DC만 있는 거죠.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힘을 만들어야 되고 자속의 전류의 도체 길이의 곱으로 표현되는 플레밍의 왼선 법칙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속과 전류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속을 만드는 에너지, 전류, 이 두 개가 이제 직류 전동기에서는 DC와 DC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는 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제 DC와 AC가 공존하죠. 그런데 유도 전동기에서는 교류와 교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류 전동기하고 동기 전동기는 에너지가 두 개가 필요하지만 동기 전동기는 에너지가 하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의 크기나 어떤 구성 또는 이제 구조 자체가 이 유도 전동기가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간결하겠죠. 더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장이 잘 나지 않으니까 이제 사용하기가 이제 편하죠.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기계 구성 자체가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로 모아버렸으니까 크게 기계의 크기나 가격도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겠죠. 중량도 가벼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모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서 쓰는 선풍기도 얘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다 이쪽에 장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 유도 전동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전동기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돌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문구, 아라고 원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고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일종의 이론이죠. 이 아라고 원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커다란 자석을 하나 둡니다. 커다란 자석을 이렇게 하나 두고 N극, S극. 그러면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속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N극과 S극 사이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LP판, 레코드판처럼 생긴 원판을 하나 둡니다. 이 원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구리나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을 설정을 했는데, 축을 설정한 것은 만약에 원판이 회전을 한다면 이 회전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거죠. 또는 그 축에다가 뭘 갖다 걸어줄 수 있냐 하면 부하를 갖다가 걸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간다고요? 자속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N에서 S극으로 가는데, 원판, 즉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원판을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 원판은 보시다시피 얘네 둘은 일종의 도체죠. 도체이기 때문에 이 자석의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방해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돼요. 방해하는 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역기전력 개념이죠. 즉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전력이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냐? 이 원판을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그런 원판이 되겠죠. 그때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뚫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려다보는 시점 형태로 표현을 했으므로 이렇게 지금 자속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속이 여러분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원판 자체가 구리나 또는 알루미늄이다 보니 자속의 진행을 방해하는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 기전력이 발생하면 뭐가 흘러야 돼요? 기전력, 전류가 이제 일으켜지는 힘, 그러니까 전류를 일으키는 힘이다라는 거죠.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전류가 이렇게 돈다라고 전류가 그죠?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원판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결국에 그 기전력이 발생한 지점 쪽에는 전류가 좀 세게 흐를 것이고, 그 지점으로 멀어지게 되면은 전류가 좀 약하게 흐를 것이고, 더 멀어지게 되면 더 약하게 흐를 것이고, 이런 형태로 해서 빙글빙글 맴도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속이 뚫고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전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결국 우리가 이 자속이 발생하는 지점 또는 이 자속을 이용해서 원판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속 주변에 발생하는 전류 방향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류가 모두 다 자속이 발생하는, 자속이 뚫고 나오는 지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N극, S극을 틀어놓고 보게 되면은 전류는 안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무 궁금해하시지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속이 뚫고 나오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전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형태는 이제 90도로 잡아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석과 전류가 발생했을 때 원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전동기를 만들 거니까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 왼손이 전동기 법칙이죠. 전동기 법칙에선 손가락 3개가 마찬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전동기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장비예요. 그러니까 힘은 접어놓고, 왜? 힘은 결론이니까요. 힘은 접어놓고 전류와 자속이 형성됐을 때 힘이 나온다. 이게 전기자기학에서 외적을 공부하는 이유죠. A 크로스 B 그러면 AB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류가 발생하고 자속이 있으면 자 중지가 전류예요. 검지가 자속이고 엄지가 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속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류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안쪽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가고자 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힘이 발생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 원판 또는 그 형태가 깃털처럼 아주 가벼워요. 깃털처럼 아주 가볍고 자석의 힘이 엄청 세요. 그러면 자석의 힘이 엄청 세면은 자속이 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류도 상대적으로 좀 커지겠죠. 그러면 원판이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했을 때 이 힘이 발생해 버리면 이 원판이 어떻게 해요? 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판이 깃털처럼 가벼울 일은 없죠. 그러면 이 원판을 지금 돌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원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겨내야 되죠. 아마도 이 원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거냐 하면 여러 가지 힘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기적으로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판 자체 고유의 무게가 있겠죠. 그 무게에 해당하는 힘은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모든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관성이죠. 중량이나 관성을 이겨내면은 얘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량이나 관성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이라고 하는 건 힘이 100개가 필요하다 또는 힘이 100개가 버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보시고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커다란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지금 힘이 100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당기고 있어요. 이쪽으로 막 당겨주는데 안 당겨져요. 왜냐? 제가 낼 수 있는 힘은 1이에요. 그러면 저랑 체격이 비슷한 제 친구들을 이제 99명을 모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막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딱 됐다. 100명의 친구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가지고 당겼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겼다라고 하면 얘가 움직일까요? 그때는요? 얘는 그래도 안 움직이죠. 왜요? 여기서 당겨지는 힘하고 이 물체가 갖는 힘이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쪽의 힘이 대칭, 균형이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명째 한 명 더 와서 줄을 당겨줘야 그때 비로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했듯이 한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같이 내줘야 돌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 같은 방향으로 더해져야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매 지점마다 자속이 뚫고 나오면 전류가 발생하면 힘이 발생하므로 만약에 요 자석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다. 자석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속이 뚫고 나온 지점이 여기지만 돌렸으니까 원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 표현하면 자속이 뚫고 나오는 지점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 지점마다 자속이 뚫고 나오는 형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럼 매 지점마다
예,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힘들이 쭉 다 더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어느 임의의 점, 예를 들어 여기가 100번째에 해당하는 힘이 발생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바로 옆쪽에서 발생하는 101번째 힘이 나타날 때 얘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R하고 원판의 회전 원리, 이게 곧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되셨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한번 봐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간 개념으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위쪽은 자석의 회전을 한번 표현해 보고요. 아래쪽은 원판의 회전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딱 설치해서 시작하고 돌리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시작하고 돌리기 시작한다면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다 보면은 힘이 계속 생길 것이고, 힘이 계속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따라 돌겠죠. 그런데 이걸 뭐 아무런 기준 없이 막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을 놓자고요. 예를 들어 1분이면 1분, 뭐 100초면 100초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분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은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이 될 거예요. 그럼 1분 동안에 한 사람이, 즉 제가 자석을 막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석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자석이 지금 이렇게 해서 1분 동안에 이만큼을 돌았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분 동안 100바퀴를 돌았어요. 자속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자속이나 자석이나 뭐 같은 형태죠. 100바퀴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때 원판이 100바퀴를 돌까요? 원판은 자석이 열심히 돌아서 원판의 힘을 만들어주고 그 힘이 쌓이고 쌓여서 그 원판 자체의 관성이나 중량을 이겨낼 때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판은 절대로 자속 또는 자석과 동일한 회전수로는 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원판이 도는 것을 90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아쉽죠. 뭐가 아쉽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이 개념을 꼭 기억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정지해 있을 때 빨간색 분필이 자석이고 노란색 분필이 원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자석이 먼저 돌기 시작을 하죠. 그럼 먼저 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 원판은 아직 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하나가 가니까 둘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원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쌓여서. 그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폭은 점점 넓어지면 될까요? 또는 이 폭이 점점 좁아지면 될까요? 유도라는 단어는 지금 저랑 여러분과의 사이예요. 예, 뭐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자격증 공부를 좀 더 한 것뿐이고 정기 공부를 좀 더 먼저 한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이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랑 이 폭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시게 된다면 저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거고요. 또 이 폭이 유지된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를 따라 잡아버리시고 앞으로 가버리시면 이 수업은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공부를 해서 이게 같이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 폭이 유지가 돼야 이 수업이 유지가 되듯이 유도기가 바로 이 특성이다. 절대 얘가 돌아가는 게 얘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일정한 시간 또는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선 절대로 갭이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가 없고 이 갭은 유지가 된다.
그 갭이 유지된다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 더 하시면 저보다 잘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많이 봐왔으니까요. 조금씩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공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필기는 한 3개월, 기르면 4개월 안에 다 끝내셔야 되는 거죠. 그쵸? 뭐 짧으면 더 좋고요. 뭐 2개월, 1개월 만에 끝내시면 더 좋은 거고 절대 길게 하실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폭이 바로 그 유도된 차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를 더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결국에 제가 얘를 돌리려고 자석을 비싼 밥 먹고 그쵸? 비싼 고기 먹고 힘내서 자석을 손으로 막 돌렸어요. 근데 제가 손으로 돌린 건 100바퀴인데 정해진 시간 동안 원판은 90바퀴밖에 못 돌아요. 그러면 결국에 제 힘이 100이 들어갔지만 결과물은 얼마만요? 90만 받은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 이 폭은 뭐가 될 것이냐? 이 폭은 손실에 대한 개념이 될 겁니다. 손실. 어찌됐건 손실이죠. 제가 100바퀴를 돌렸는데 90바퀴밖에 못 돌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손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효율이라고 하는 건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상태를 보게 되면 자석 돌아가는 게 입력이고 원판 돌아가는 게 출력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원판이 돌아가야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출력을 중심으로 식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입력이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효율에다가 입력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예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출력은 얼마가 됩니까? 90이 되는 거죠. 그다음 입력은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90이 돼요? 0.9. 0.9라고 써도 됩니다만 우리는 0.9라고 쓰지 말고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알아보고자 1-s라고 1-0.1이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90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고요. 100이다라고 하는 건 입력인 거죠. 그러면 효율이다라고 하는 건요. 효율은 최대가 100%입니다. 그죠? 여기가 100%예요. 최대가. 그래서 1. 1에서 0.1을 뺀 거죠. 0.1이 결국엔 손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보신다면 손실의 비율이 곧 우리는 유도기에서 뭐라 할 거냐? 슬립이라고 할 거예요. 슬립. 그래서 앞으로 유도기에서는 손실의 비율이 나오면 슬립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미끄러지듯 스르르 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도전동기 또는 전기기기를 공부하면서는 얘를 미끄러지듯 스르르 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손실로 본다. 꼭 이거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돼요. 손실로 본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석이 돌아가면 원판이 돈다. 그때 자석과 원판이 돈다라고 했을 때 차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 그 차가 손실인데 그 손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자고요? 슬립이라 하고 기호로는요. 뭐 원래 이제 많이들 소문자 S를 씁니다만 이제 우리가 초반에는 요게 이제 그 소문자 S로 썼을 때 다른 이니셜, 즉 뭐 단락이라든지 동기라든지 형태를 표현하는 아래 참자랑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크게 여러분이 좀 기재하시면서 대문자로 기재하시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 S로 표현된다 얘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석이 도는 속도랑 원판이 도는 속도를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자석 도는 속도를 ns로 놓고 원판 도는 속도를 n으로 놓죠. 이건 한 약속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왜 NS가 자석 도는 게 NS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 90바퀴 돌고 있어요. 누가요? 원판이. 다음 자석이, 즉 자속이 100바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N, 그다음 입력 개념은 NS라 표현을 하고, 자, 이 부분을 표현을 한다면요. 1 마이너스 0.1이 손실의 비율, 손실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 한다? 슬립, 슬립의 S를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유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N을 뭐라고 읽느냐? 회전속도 또는 회전자 속도라 하는 것이고, 요 NS를 뭐라고 읽느냐? 말 그대로 동기속도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잡았는데 유도기에서 슬립을 빼놓고서는 아무런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립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슬립의 어떤 그 범위,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돼요. 자, 회전자 속도 N은 1-S의 동기속도 NS. 분배법칙 적용시키면 NS-S의 NS. 예를 들어서 얘를 찾아야 되니까 슬립 S는 자, 이걸 왼쪽으로 넘기고 얘는 오른쪽 넘기면 NS-N. 얘가 지금 왼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NS로 양변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슬립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 다른 내용 또 기재도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다가 그냥 기재해 놓을게요.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슬립 구하는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여러분, 요게 입력 개념이고 요게 출력 개념이죠. 입력과 출력은 같은 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효율은 몇 프로? 100%. 100%짜리 기계는 없어요. 따라서 슬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범위가 설정이 될 수가 있더라. 자, 요거는 위에다 써놓고, 우리가 이제 슬립 S의 범위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손실이니까, 손실이 없는 건 없으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왜요? 손실이, 즉 슬립이 1이 돼버리면, 슬립이 1이 돼버리면은 1-1은 0이 돼버리니까 출력값이 안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누가?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출제로 될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기재만 하고 가죠. 여러분,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죠.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 그럼 슬립도 반대입니다 라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도 전동기 슬립의 범위를 외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히 전동기는 0보다 커야 되죠. 슬립이, 손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손실이 1이 돼버리면 결과값이 안 나오니까 그건 전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립의 범위 딱 잡아서 이해가 됐어요. 전 당연히 이제 발전기 슬립은 반대예요 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귀찮으신 거죠. 그죠? 그냥 반대겠지. 산수도 너무 오랜만에 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여러분 어떻게 숫자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건 맞죠? 근데 숫자가 0보다 작은데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대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0점을 놓고 여기 1점이고 반대 방향 1이다. 그러니까 전동기가 이쪽 범위가 사용되니까 발전기는 반대이므로 이쪽 범위가 사용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도 발전기 슬립의 범위를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식 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공식 두 개. 하나, 둘. 요거 슬립이죠, 슬립. 뭐 이렇게 또 네모칸 쳐드릴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회전 자속도 슬립 구하는 형태, 슬립 범위 다 잡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이 이 자석 돌아가는 게 왜 동기속도 ns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동기속도 ns로 표현하느냐.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회전자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가 회전자계는 뭐 교재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굳이 여러분들은 그리실 필요는 없는데 뭐 심심하다 싶으시면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 자, 회전자계라는 부분을 설정하려면 일단 유도전동기 구조를 좀 설정해 줘야 돼요.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보겠습니다. 고정적 프레임이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이 유도전동기는 3상 유도전동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도 3상이었지 않습니까? 3상의 기기들은 회전기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선이 나와야 되죠. 동기발전기에서 얘기됐듯이. A 플라이. 3상이 되려면 3개가 같이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동기니까 한 바퀴 돌면 360도. 360도가 됐을 때 3명이 일하면요. 120도씩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플라이 붙지 않은 애를 기준 잡아서 120도만큼 틀어가지고 또 하나 집어넣어주죠. 반대쪽으로 하나 또 튀어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또 120도. 이쪽에 C가 있겠죠. 또 반대쪽에 C 플라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총 코일은 몇 개 들어갔어요? 3개.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도체, 또 우리가 보는 건 6개지만 3개가 들어갔으니까 에너지도 3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A상이 들어가고 B상이 들어가고 C상이 들어가는데 이 A, B, C라는 건 몇 도 이상차를 가지고 120도 이상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간 에너지를 이쪽에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형태로 해서 A상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삼상 그림은 항상 좀 힘들어요. 삼상 그림은. 자, 여기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120도만큼 느려져야 되죠. 120도만큼 느려지고 또 120도만큼 느려지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B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상. 그러면 이제 240도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겠고요. 240, 그 다음에 또다시 120도 하면 120도, 300도.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같다라고 보죠, 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C상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보고, 여기를 또 한번 보고, 여기를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선의 기준으로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일 땐 전류 들어가고 마이너스일 땐 전류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요. 요 시간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A상과 C상은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이죠. B상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A랑 C는 나오는 방향.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 B는 들어가는 방향.
그럼 얘랑 연결돼 있고 얘랑 연결돼 있고 얘랑 연결돼 있으니까 나왔으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갔으면 이쪽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유도 전동기 고정자 프레임에 설정된 전류 방향이 잡힌 거죠. 그랬을 때 각 도체마다 나타나는 자속의 방향은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을 적용하여 들어갈 땐 시계 방향, 나올 땐 반시계 방향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되죠. 그림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자,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은 보고 이해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돌려주고자 하는 원판, 즉 회전자가 이 안쪽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형성된 이런 자속 방향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만 보시면 되는데 그 안쪽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속의 방향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자속의 방향이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결과적으로 큰 흐름상 시계로 따졌을 때 몇 시에서 몇 시 방향이요? 7시에서 1시 방향으로 지금 설정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가요? 전반적인 자속의 흐름이.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들이 120도의 유상차를 가지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상태, 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B하고 C가 플러스고 A만 마이너스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냥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A만 마이너스고 그죠? B하고 C는 플러스죠. 이 시간대. 시간 이만큼 진행된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니까 나와야 되고 B하고 C는 플러스니까 들어가고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고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고 나왔으면 들어가야 되고.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됐으면 한 칸씩 틀어진 거죠. 들어가는 전류 역시 한 칸씩 움직인 거고. 그러면 자속은 이렇게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속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발생을 하죠. 그걸 여기다 같이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속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자속이 발생한 다음 시간이 진행된 다음에 두 번째 자속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여기 발생한 요 자속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아니죠.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자속은 얘는 1번 자속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속이 생긴 거죠. 그럼 아마도 시간이 또 진행이 돼서 세 번째 우리가 설정한 요 시간으로 또 바뀌게 된다면 얘도 역시 사라지고 또 다른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자속이.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려보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빙글빙글 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때 자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다 우리가 회전자를 넣어줄 거니까 여기를 좀 지워서 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자속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자,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자속이 빙글빙글 돌게 되면 그경 곧 자석이 도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자석이 돌게 되면 자석이 뚫고 나온 지점이 원판을 중심으로 때리는 지점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판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돌게 된다. 자석이 빙글빙글 돌아서 자속이 원판을 뚫고 나온 지점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회전자, 즉 원판이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자계, 자석이 빙글빙글 도니까 회전자계예요. 회전자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부에 깡통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황도 깡통, 참치캔 깡통 하나 딱 집어넣으면 자석이 때리는 지점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었던 자석이 원판을 때리는 지점이 바뀌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지점마다 어떤 형태로 매 지점마다 이제 전류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따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왜 돌아갈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제 뒤통수를 빡 치고 가요. 그럼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뛰어가니까 누가 내 뒤통수를 땅 쳤지만 뭐 따라가기도 귀찮고 더워서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운이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또 걸어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와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고 가요. 그럼 2대 맞으니까 열받죠 슬슬. 왜 때리지?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좋으니까 좀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명이 또 지나가면 제 뒤통수를 또 때리고 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왜 때리는지. 안 물어봐요? 그럼 물어봐야죠. 그죠? 쫓아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때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때리니까 궁금하잖아요. 얘네들이 왜 자꾸 때리는지. 그래서 가서 물어보려고 따라 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 돈다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 돈다. 그거 하나 꼭 잡아주시고. 그래서 회전자계가 동기속도 ns, 회전자가 회전자 속도 n으로 표현해서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좀 보자면 뭘 봐야 되냐 하면 그럼 고정자를 얘기했단 말이죠. 고정자 쪽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회전자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줘야 되냐면 회전자도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회전자를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회전자를 구분했을 때 비로소 전동기 이름이 바뀌어요. 첫 번째 농형 회전자, 말 그대로 농형 회전자가 들어가야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선형 회전자, 말 그대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농형 회전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농자가 바구니 농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둥그런 도너츠 모양인데 아주 평평합니다. 둥그런 입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락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락을 시키는 고리 또는 원이다 또는 링이다 라는 거죠. 단락환 2개를 놓고 그때 요 앞쪽 단락환과 뒤쪽 단락환 사이를 구리 막대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요. 구리 막대를 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공 하나를 쏙 집어넣으면 쏙쏙 빠지는 거죠. 여러분, 둥그런 바구니 같은 곳에다가 공을 던져서 많이 집어넣었을 때 이기는 게임이 뭡니까? 농구죠. 그 농구의 농자, 즉 이게 바구니 농자예요. 그래서 바구니 형상으로 되어 있는 회전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런 형태의 회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면 농형 유도 전동기. 여러분 대개 사용하시는 선풍기가 회전자가 형상이 이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걸 돌리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빨간색 얘가 뭐냐 하면 구리 도체거든요. 이 구리 도체가 좀 고속으로 돌면 이게 휘어지거나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는 못하고 실제로는 어떤 형상을 띠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코아라고 합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철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녹여가지고 쇳 물이 되죠. 쇳 물이 되는 걸 얇게 이제 펴요. 프레스기로 압착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쫙 시키면서 돌돌돌 말아주게 되면은 요게 강판인데 꼭 두루마리 휴지처럼 형성이 돼서
왜 이제 고속도로 이런 거 타고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큰 트레일러 같은 트럭에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강판을 돌돌돌 말하는 거 꼭 두 덩이씩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한 번씩 보실 건데, 그게 바로 그 코어, 이걸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풀어가면 이런 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지, 이쪽으로. 그럼 이 판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이제 그 찍어내는 기계로 팡 찍어내죠. 이렇게 둥그렇게. 이걸 여러 장을 찍어요. 여러 장을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죠. 여기 놨는데 이때 이걸 그냥 이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다 홈을 팝니다. 홈을 팍팍팍 바깥쪽을 파줘요. 그리고 걔를 갖다가 한 장 한 장씩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홈이 파져 있더라. 또 여기도 홈이 파져 있더라. 그러면 이걸 계속 쌓고 쌓으면 이 홈이 다 연결되겠죠?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때 이 홈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홈의 모양과 동일한 형태로 구리를 만들어요. 구리 막대기로. 그럼 이걸 구리라 생각하시고 이걸 딱 들어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딱 홈에다 맞추고 망치로 통통통 칩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쑥 밀려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쭉 들어갈 거다. 그게 지금 제가 표현한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럼 홈을 파가지고 구리선을 갖다 끼워 넣었으니까, 즉 이렇게 된 거죠. 이 홈이 있을 때 이걸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홈이 딱 있으면 이걸 갖다 여기다 딱 끼워 놓으면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아무리 돌아도. 그 다음에 옆쪽에는 도체랑도, 옆쪽에 도체가 또 이렇게 딱 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락될 일도 없다. 그럼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선풍기나 환풍기 고장 났을 때 그걸 다 뜯어가지고 봤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회전자를 빼가지고 바닥에 던져도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회전자 자체가 고장이 아예 안 나요. 그래서 유도전동기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 쓰시는 선풍기를 오래 쓰시는 분들은 10년, 15년씩 쓰실 수 있는 게 이런 특성 때문에 쓰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농형 회전자를 표현을 했고요. 권선형 회전자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내용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자 약간 변형을 또는 약간 이제 변화를 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형이란 얘기는 코일을 감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1장 직류기에서 권선법, 중권파권, 그 다음에 2장 동기기에서는 분포권, 단절권, 그게 다 코일 감는 방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권선법, 그게 권선이라는 게 코일 감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틀을 설정을 합니다. 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가운데 샤프트 축을 하나 잡아요. 그 축에는 링이 3개가 붙어 있다. 이 링은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링 3개가 설정이 되는데, 이 링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립링이라고 해요. 이때 자, 먼저 빨간색 선을 가지고 그 틀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감기 시작을 합니다. 권선 감는다. 그러면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또 있어야 되겠죠. 끝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슬립링에다가 땜질해서 붙여버려요. 그 다음 파란색 선을 가지고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120도만큼 틀어요. 옮겨서 다시 코일을 감죠. 시작점은 빨간색 시작점하고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규칙적으로 감죠. 마찬가지로 반대쪽 끝점은 파란색 슬립링에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파란색 기준으로 120도, 빨간색 기준으로 240도만큼 틀어서 노란색 선을 또다시 감습니다. 그리고 끝점은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면은 권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회전자거든요. 회전자에 R2, 빨간색 R2, 파란색 R2, 노란색 R2가 있겠죠. 회전자 저항이 설정이 된 거죠. 물론 여기 농형도 회전자 자체의 구리선 도체에 R2가 있었을 거예요. 권선형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권선형 회전자, 즉 왜 제가 여러분들께 회전자의 모양을 한번은 봐야 되는지, 왜 그림을 한번은 그려봐야 되는지, 왜 여러분께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지는 뒤쪽에서 비례추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R2, R2, R2 여기도 R2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도 여기랑 똑같이 R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삼상이니까. 그런데 이 권선형에서 슬립링을 가지고 접속을 시키는 이유는 슬립링에는 누가 붙어 있냐면 브러쉬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브러쉬.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부분, 회전하는 부분과 회전하지 않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브러쉬라는 것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이와 같이 스위치를 하나 놓고 그 스위치 바깥쪽에는 이렇게 가변 저항을 하나 설정을 한다. 각각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 가변 저항에 R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스위치를 닫으면 또 열면 여러분 이 스위치를 열어놓으면은 권선형 회전자의 회전자 저항값이 R2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여기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여기에 R2 값하고 여기 외부 저항값 R하고 직렬로 붙게 되는 거죠. R2 플러스 R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조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차측 저항값이 달라지는 거죠. 저항값이 달라지게 되면 전류가 달라집니다. 전류가 달라지게 되면 전동기 특성이 달라지고 전기적 전반적인 특성이 싹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농형 회전자는 보시다시피 2차측 저항값 조정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고리를 가지고 단락돼 있으니까. 하지만 권선형은 스위치를 통해서 외부 저항값을 조정한다. 또는 조정한 값을 스위치를 통해서 접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래서 전기적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농형 회전자, 권선형 회전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기기 기본적인 구조 특성, 왜 저런 말이 붙었는지, 그 다음에 왜 이제 뭐 회전자기가 무엇인지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유도기 공부할 조건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걸 수치적으로 또는 특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